각하 미치셨습니까? 이건 이적 행위입니다. 먹을 쌀도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던 시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에 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쌀을 받아먹고 살아남은 꾀죄죄한 소년 하나가 50년 뒤 한 나라의 자원부 장관이 되어 대한민국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120억 달러를 줘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배고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가 내민 건 계약서도 수표도 아닌 낡은 쌀자루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가 돈으로 싸우는 자원전쟁에서 한국은 50년 묵은 쌀 한 포대로 이겼습니다. 영국 왕립전략연구소 분석관 아서 켄싱턴. 30년간 냉정한 숫자로 세계를 분석해온 이 남자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쌀 한 톨이 광산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가들이 자원을 두고 벌이는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영국 왕립전략연구소에서 냉전부터 현대까지 석유든 희토류든 우라늄이든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계산하고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3년 어느 날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자원 협력 보고서를 보다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이었죠.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요. 냉전 구도로 보면 서로 경계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악수가 나오고 협상보다 대화가 앞서는 관계였죠. 이건 뭐지? 저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한국 외교문서 속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75년 전후 대한민국이 소련 영향권 중앙아시아로 식량을 비밀리에 이동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아니, 4번 읽었습니다. 냉전 한복판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겨누고 서 있던 시대였죠. 그 시기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공산권에 쌀을 보냈다는 겁니까? 제 머릿속에서 즉각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쌀은 전략물자였죠. 그런데 그 귀한 쌀을 적국에 보냈다? 이건 외교적 자살입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렸다면 청와대에서 반대가 폭발했을 겁니다. 각하 미치셨습니까?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짓입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었고 국제사회도 침묵했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설명이 없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처벌이 없지? 왜 파장이 없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30년간 쌓아온 제 분석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냉전은 감정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무기를 적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다. 합리적 판단이 아닌 동정심이나 민족주의 같은 감정에 휘둘린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처벌을 면했거나 아니면 기록 자체가 조작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이렇게 신뢰하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이 관계는 뭐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예외였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이 됐고 가난해서 문화 강국이 됐죠. 논리로 설명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정의 진실이 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
저는 그렇게 카자흐스탄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냉정한 분석가로서 한국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제 모든 신념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온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국제기구 보고서를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국제적 십자사, 소련 해체 이후 공개된 문서들까지 모두 뒤졌죠. 그리고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기록이었습니다. 연해주에 살던 한인 17만 명.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었죠. 증거도 없이 재판도 없이 그냥 쫓겨났습니다. 도착지는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였습니다. 사막과 황무지뿐인 곳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5년간 생존율 급감. 겨울철 아동 사망률 비정상적 증가. 배급 중단 이후 사실상 방치.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첫 해 겨울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40%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 해는 더 심했죠. 배급이 끊기면서 노인과 어린이가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살이었습니다. 칼로 죽인 게 아니라 방치로 죽인 거였죠. 저는 계속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데이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1975년 이후 아동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사망자 수도 급감했죠. 뭔가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온 거였죠. 저는 원조국 항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표기. 원조가 있었는데 누가 도왔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원조국을 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만큼 도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보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 다른 기관 보고서들이었죠. 전부 똑같았습니다. 원조국 미표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왜 숨겼지?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75년 한국의 쌀 이동 기록, 1975년 고려인 생존율 급반등.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공산권에 쌀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자기 사람을 구한 겁니다. 고려인들은 국적은 소련이었지만 혈통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기억도 한국이었죠. 한국 정부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냉전이든 뭐든 국제 정치가 어떻든 자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개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미국은 배신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소련은 내정 간섭으로 봤을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았죠. 쌀자루에는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말없이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요청했을 겁니다. 우리 이름을 빼달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한 나라가 목숨을 걸고 한 일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거잖아요. 생존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쌀을 기억합니다. 한겨울밤 트럭이 왔고 쌀자루가 내려졌고 그걸로 살아남았다는 걸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냥 생존율 개선이라고만 나와 있죠. 저는 서류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버려진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익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략적 이득도 없었죠. 오히려 위험만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40%의 아동 사망률. 그게 절반으로 떨어진 1975년. 그리고 지워진 원조국 기록. 저는 더 이상 숫자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뒤에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억을, 통계가 아니라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기억하고 있다면, 만약 그 쌀이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바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50년 뒤 어떻게 돌아올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한 건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자원협력조사라는 명목으로 왔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인 커뮤니티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죠. 현지 통역사를 통해 고려인 노인회를 연결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외국인 분석가가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1975년 쌀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 겨울이었어요. 밤에 트럭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요. 군인들이었어요. 말이 없었죠. 그냥 쌀자루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분석가의 습관이었죠. 국적을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죠.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쌀자루에 한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글.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왔어요. 같은 시기예요. 밤에만 왔어요. 낮에는 안 왔습니다. 쌀자루가 낡았어요. 새 포대가 아니었죠. 저는 증언을 들으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였습니다. 1975년 겨울. 모두 밤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군인이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글 흔적을 봤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엔 없는 작전이었죠.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쌀로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5살이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일해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쌀을 먹고 살아남은 아이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노인회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사회 곳곳에 있어요. 교육자, 의사, 공무원, 기업가로요. 저는 더 이상 분석가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저는 국가를 숫자로 봤습니다. GDP, 자원, 군사력으로 계산했죠. 하지만 이 방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 포대의 쌀이 한 세대를 살렸고 그 세대가 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냥 조사하러 왔을 뿐이죠.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한 사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한 가지만 전해 주십시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1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분석을 시작했을 겁니다. 증언의 신뢰도, 교차 검증, 통계적 유의미성 같은 거요. 하지만 그날은 한 줄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숫자를 버렸습니다. 국익이라는 단어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기억으로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분석 틀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카자흐스탄 자원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나게 될 사람은 바로 그 쌀을 먹고 살아남은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3년 말 카자흐스탄이 초대형 광산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리튬, 히토류, 우라늄이 동시에 매장된 곳이었습니다. 21세기 자원전쟁의 핵심 물질들이었죠. 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금 120억 달러, 인프라 패키지, 그리고 군사 협력까지 제시했죠. 일본은 기술 이전과 장기 개발 컨소시엄을 내세웠습니다. 30년 파트너십 보장, 첨단 정제 기술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왕립전략연구소 자원분석팀 전원이 모였죠. 결론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은 탈락입니다.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자금력에서 중국을 못 이깁니다. 기술력에서 일본을 못 따라갑니다. 정치적 지렛대도 부족하죠. 한 선임 연구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감정 외교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과거 2년에 기대서 뭘 얻겠어요? 시장에선 정만으론 못 먹고 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자원 입찰은 냉정한 숫자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노인회에서 본 그 눈빛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라던 그 말. 그런데 그게 입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자원외교 전문가가 발표를 했죠. 자원은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실리로 움직입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나 있는 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일본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켄싱턴 박사님, 한국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안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감정으론 사업을 못합니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감정.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석가로서는 그들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자꾸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계산으로는 한국이 집니다. 그런데 기억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입찰 가능성 5% 미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명확한데 왜 확신이 안 서는 걸까요? 다음 날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가 참석했고 저도 초대받았죠. 그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켄싱턴 박사, 21세기는 돈의 시대입니다. 누가 돈을 쥐느냐가 세계를 좌우하죠. 저는 대답 대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디에 둡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신뢰요? 신뢰도 결국 이익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신뢰는 환상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내면이 분열됐습니다. 분석가로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했던 말. 그 쌀로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그게 환상입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과거를 지웁니다. 기억은 비용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저항했습니다. 아니다. 뭔가 다르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입찰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충격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입찰 발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스타나에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자원부 건물 앞이었죠. 중국 대표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검은 차량 5대, 수행원만 20명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임원들,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차례였습니다. 차량은 단 2대였습니다. 수행원도 5명뿐이었죠. 동료 분석가가 비웃었습니다. 저게 경쟁자입니까? 규모부터 안 되네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이겠거니 했죠. 안톤 장관은 각국 대표를 따로 만났습니다. 중국은 2시간 걸렸습니다. 일본은 1시간 반이었죠. 한국은 30분 배정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관이 허용됐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 옆에 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가 테이블에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쌀자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멩이 몇 개를 꺼냈습니다. 투박한 아무 가공도 안 된 돌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통역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카자흐스탄 수행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한 관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계약서는요? 제안서는요?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쌀자루를 가리켰을 뿐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톤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20년 넘게 사람을 관찰해온 저였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안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쌀자루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자루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헝겊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안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안톤이 눈을 떴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한국 대표단만 남으십시오. 수행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장관님, 절차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승리한 것도 패배한 것도 아닌 얼굴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톤이 창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안톤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켄싱턴 박사.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로 세상을 봅니다.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안톤이 쌀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수표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이 자루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노인회에서 들었던 증언, 밤에 온 트럭, 말없이 내려놓은 쌀. 안톤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쌀을 먹고 살아남은 아이. 이제 한 나라의 자원을 책임진 장관이 된 사람. 이건 입찰이 아닙니다. 켄싱턴 박사. 안톤이 창밖을 봤습니다. 이건 돌려줄 시간입니다. 저는 그날 분석가로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만든 모든 보고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숫자로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쌀자루는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6장. 안톤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톤이 쌀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5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5살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죠. 어머니는 풀뿌리를 삶아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굶으면서 제게 물만 먹이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트럭 소리가 들렸죠. 안톤이 눈을 감았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자루를 내려놓고 갔죠. 어머니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고요? 자루에 한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으셨죠. 안톤이 저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도와주는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기가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안톤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 쌀로 저는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 대부분이 살았죠. 겨울을 버텼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된 겁니까? 안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장관이 된 건 실력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그 쌀 때문입니다. 죽었어야 할 아이가 살았고 공부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톤이 돌멩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돌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고려인 공동체가 50년간 모은 겁니다. 한국에 돌려줄 날을 위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톤이 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50년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필요할 때 돌려주기 위해서요. 이 돌은 약속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켄싱턴 박사. 중국이 12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30년 파트너십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 목숨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보고서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석이 한순간에 붕괴됐습니다. 이건 입찰이 아닙니다. 안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건 되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숫자로 어떻게 이걸 계산합니까? 120억 달러 대 한 포대 쌀. 그런데 그 쌀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자원을 결정합니다. 국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익은 기억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안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가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쌀은 계약서보다 오래 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쌀자루와 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틀렸습니다. 국가를 숫자로 받고 외교를 거래로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살렸고 기억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그 기억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석가로서 패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항복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것 앞에서, 계산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보은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외교 앞에서. 일주일 뒤 세상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분석가가 아닌 증인으로서. 7장 2024년 1월 1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 컨벤션 센터.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BBC, CNN, 로이터, 알자지라까지 생중계였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닌 증인으로서요. 중국 대표단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총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인프라 건설, 정제시설, 그리고 군사 협력까지 포함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30년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 공동 연구 개발까지 보장하겠습니다. 또 박수였습니다. 한국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안톤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원고를 들고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통상 절차가 아니다. 안톤이 손짓을 했습니다. 수행원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쌀자루였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돌멩이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장난합니까? 어디선가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본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안톤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입찰 발표가 아닙니다.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통역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안톤이 쌀자루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반환입니다. 리턴. 그 단어 하나가 회의장을 얼렸습니다. 50년 전 이 자루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안톤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975년 겨울.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겼고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었죠. 그때 이 자루가 왔습니다. 밤에 조용히 이름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낸 쌀이었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은 약속입니다. 그 쌀로 살아남은 우리가 50년간 모은 약속입니다. 언젠가 한국이 필요할 때 되돌려주겠다는.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안톤이 중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120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30년 파트너십도 매력적입니다. 안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목숨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오늘 이 광산의 개발권을 대한민국에 드립니다. 쿵.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일본 측도 항의했습니다. 입찰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안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쌀자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보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는 것. 일본 관료들이 서류를 집어던지는 것.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기억을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입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목격했습니다.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시장이 침묵하는 순간을, 역사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을. 안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살려줬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시간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항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외교의 다른 언어를 봤습니다. 계약서가 아닌 기억으로, 숫자가 아닌 생명으로 쓰인 외교를. 그 단어 하나가 모든 숫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반환. 시장은 침묵했고 역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되돌려받았을 뿐이었습니다. 50년 전 뿌린 쌀 한 포대가 오늘 세계 자원 지도를 바꿨습니다. 8장.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즉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부 영하 40도의 혹한 지역이었습니다. 장비가 얼어붙었고 인력이 이탈했죠. 국제 전문가들이 다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봤죠? 감정으론 광산을 못 캡니다. 1년 못 버틸 겁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권리를 받는 것과 개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3개월째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냉소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군.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려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라며 찾아왔죠. 한국 현장 책임자가 난처해했습니다. 고맙지만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한 고려인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추위를 압니다. 그들이 합류했습니다. 장비 동파를 막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혹한에서 작업하는 요령을 가르쳤죠. 일주일 뒤 10명이 더 왔습니다. 한 달 뒤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린 그냥 일하러 온 건데. 고려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50년 전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인과 고려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하나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5개월째. 결정적 돌파가 왔습니다. 고순도 리튬 광맥이 확인됐습니다. 히토류와 우라늄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죠. 전문가들이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총 가치 수천조 원대. 세계 자원 지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접근했습니다. 지분 매입을 원합니다. 일본도 찾아왔습니다. 파트너십을 재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안톤 장관과의 회의에서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수익의 60%를 현지에 재투자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 건설에 쓰겠습니다. 안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 대표가 웃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쌀을 줬습니다. 대가 없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승리한 국가가 보통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독점하고 이익을 빼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한국은 나눴습니다. 6개월 뒤 아리랑 시티 건설이 발표됐습니다. 광산 인근에 세워질 신도시였습니다. 학교, 병원, 문화센터가 들어섰죠. 고려인과 한국인이 함께 살 도시였습니다. 국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원 개발이 아니다. 공동체 건설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톤을 만났습니다. 장관님, 후회는 없습니까? 안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돈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 기술이 더 앞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듭니다.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입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만 남겼습니다. 자원은 땅에서 나왔지만 열쇠는 사람에게 있었다. 한국은 캐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들었습니다. 50년 전 쌀 한 포대가 오늘 새로운 동맹을 낳았습니다. 계약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기억과 보은으로 묶인 혈맹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뒤늦게 접근했지만 이미 자리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석 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식을 썼습니다. 국력 기억 신의.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계약이 아닌 신뢰로 쌓인 국가.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깁니다. 미래의 분석가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린 국가는 결국 세계를 움직입니다.